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래전에 본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한 평범한 중년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얼굴이 미국 대통령과 똑같이 닮아서 대통령의 대역으로 발탁이 되죠. 사고로 진짜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점점 진짜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이 남자, 의외로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공감한 정치를 하니까 직업 정치인보다 낫습니다. 자, 지방선거일에 이 영화가 또 떠오른 이유, 라스트씬 결론 때문인데요. 가짜 대통령을 하다가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대역이 아니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소박한 사무실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자, 민주주의의 근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입니다. 자, 지난밤 자정까지 선거운동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많이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2022 지방선거 특집, 내 삶을 바꾸는 선택으로 꾸려집니다. 전국 투표소 곳곳의 상황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니 해도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니까 지금 정오가 지난 시간이죠. 네. 자, 박 기자님. 네. 투표율부터 봐야죠. 네. 12시 기준 전체 투표율 15%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 이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그때 12시 기준으로 19.7%였어요. 그러니까 4.7%포인트 지난번보다 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거고요. 사실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20.62%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0.48%포인트 높았지만 네. 이렇게 본투표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 지난 지방선거 60.2%의 투표율에 못 미치겠다. 50%대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론오락관에서 배종찬 소장은 62.29% 이렇게 숫자까지 이은영 소장은 좀 60% 못 미칠 것 같다 그랬는데 자, 지난번보다는 조금 투표율기가 덜한 것 같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유튜브로 보시면요.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 토론도 할 수 있는데, 자, 유튜브 화면 하단에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표시가 되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오평론가님? 좀 열기가 덜한 겁니까? 확실히 열기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주변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야 선거 분위기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네.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집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공모음을 좀 뒤적거리면서 우리 동네 후보는 누구인지 좀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대로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지지자들이 네. 투표도 하기 싫어하는 상황이 네네. 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나 안 나가도, 나 하나쯤 안 나가도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섞이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12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흔히 말하는 접전 지역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에 조금 불이 붙는 지역구들, 몇몇 지역구들은 그래도 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한 현상은 현재까지는 강원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뜨거워요. 네, 18.4%.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은 인물로 온 한번 강원도지사를 했었던 이광재 후보와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집권 여당의 후보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네네. 생각보다 지역에서 뜨겁게 불 붙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오평론가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저는 좀 답답해요. 이 지방선거는요,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뽑는 총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지역 일꾼, 네. 서울이면 구청장, 네. 지방 같은 경우에 군수, 이런 분들은 4년 동안
지역 민원 챙겨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이게 또 국민의힘이 이겼느니 민주당이 이겼느니 아니 무소속도 있고 제3정당도 있고 네. 일 잘 사람 뽑아서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막 일꾼을 부려야 되는데 이게 대선 이 2라운드 이런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논점이 달라져 있어서 아쉽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사전투표 안 하셨었는데 박 기자님 투표하고 오신 거죠? 네, 오늘 오전에 투표했습니다. 아이고 부랴부랴 했네. 네, 저도 뭐 줄이 좀 길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었는데 네. 하나도 안 기다리고 바로 했어요. 바로 했고 또 특이했던 점이 이제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눠서 받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저는 7장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투표용지가 6장이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구의원이 네. 투표가 없이 당선됐다라고 자동 그러더라고요. 당선. 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무투표 투표가 당선. 없나. 그래서 6장만 투표하고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러 가셔도 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네네. 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게 사전 투표는 어디서든 가능했었지만 맞아요. 이게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투표할 곳이. 거기 가서 신분증 들고 제시하시면은 바로바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 근처에 계시다면요. 네. 전국에 지금 14,465곳 투표소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시지만 않았으면 그냥 지금 여유 있게 투표하실 수 있고요. 우평론님 투표하셨죠? 네, 저는 뭐 사전 투표일 첫날에 아침 9시에 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시간에 하셨네요. 네, 깔끔하게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유롭게. 네, 제가 선택한 지역 일꾼이 거의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네네. 안 되더라도 당선된 사람이 잘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우평로아님이 지금 짚으신 게 이 지방선거의 묘미예요. 내가 찍은 지역 일꾼이 과연 당선될 것이냐. 네. 이걸 보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중앙 정치 중심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예. 여당이 몇 석 가져가고 야당이 몇 석 가져갈 거냐. 국회의원 재보궐은 뭐 의석수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자, 좀 다른 관점으로 지역 일꾼 나를 위해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고 안 가신 분들 빨리 가세요. 네. 그리고 자, 코로나19 확진자 네. 격리자들은 네. 오늘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네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이 양선 통지 받은 거랑 PCR 검사 했던 거 그거 문자 가지시고 신분증 갖고 네. 6시 20분부터 아마 외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때 맞춰서 나가셔서 줄 서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하니까 네. 이제 6시 20분에 나가서 1시간 여유 있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1788님 너무 중요한 제보를 지금 주셨어요. 오늘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용지가 많아서 한 장을 빠뜨린 채 두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네. 기표소에 들어갔어. 내 표 찍으려고 하는데 앞 사람이 찍은 표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집어 넣으면 해당이 되나? 얘기를 해야겠죠 그때. 네. 이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네네. 신고를 하셔야 될 것 창관인이나 같고. 거기 관리하는 분들에게 네. 현장에 있는 공무원에게 꼭 물어보시고 네. 처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쓱 내 거에 섞어서 8장을 이렇게 집어 넣어버려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다. 자, 빠뜨리지 마십시오. 네. 네. 한 표의 가치가 이번 지방선거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색 투표소 얘기가 나오는데 전 헤드라인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평론가님. 네. 투표소에 왜 야구 배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표소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주민센터, 학교 등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네. 해당 지역에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시설을 이제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 공간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 연습장도 등장을 했고. 야구 연습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야구 연습장 전체 시설물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놓은 거예요. 투표하러 왔더니 옆에 잘 정리된 야구 배트와 야구 공들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투표하러 갔는데 야구 배트 딱 있으면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야구 배트가? 네.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태권도장, 태권도장. 네, 탁구장, 안경점, 자동차 판매점, 아이고. 그리고 카페 등의 투표소가 마련된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투표한 곳이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예전엔 주민센터였는데 주민센터가 이사 가면서 어떤 뭐 사회적 그런 카페, 사회적 기업 기업에서 카페 뭐 그런 카페. 곳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또 좋더라고요. 딱딱하지 않고 카페 메뉴도 좀 보면서 그래요. 하고 나왔습니다. 카페는 좋은데 뭐 검도장과 칼들이 막 있고 자, 분위기가 조금 색다르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권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소에 찾아갔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이제 기포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공무원분께
국민의힘 고유감 누구예요라고 근데 물어봤어. 예, 물어봤는데 공무원이니까 황급히 놀라면서 정당이 없다고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국민의힘 교육감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정당이 없으니까 소속 정당이 아예 그건 없는 거죠. 네, 그 후속 질문으로 보수는 누구냐고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보수 진보가 여러 명이라 그렇습니다. 한 명을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교육감만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 석자를 알고 가셔야만 제대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 그 이주영 PD 벌써부터 얼굴색이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자정에 개표 방송해야 되거든요. 낮에도 방송하고 또 심야에도 방송하고. 네. 자, 근데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르면 2일, 내일이죠. 0시부터 당락이 결정될 듯. 자,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에 네. 보통 이제 개표 결과 이제 당락들이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접전 지역은 과거 사례를 보면 제가 새벽 2시에 방송 끝내기로 하고 개표 방송 들어갔다가 아침 7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락 결정이 안 나면요. 1시간씩 연장하거든요, 방송을. 네. 꼴딱 밤을 샌 적이 있다. 이런 예도 말씀드리면서 자, 박 기자님, 네. 출구조사가 발표되죠? 그렇습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7시 30분에 이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꾸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 네. 그 출구조사 결과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7시 30분에 이 코로나19 이제 격리자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다 끝나면. 그 끝나자마자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방송 3사가 함께 공동으로 오늘 1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후 6시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확진자 격리자 투표는 뭐 별도로 이거는 투표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추세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다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방송 3사가 먼저 7시 반에 발표를 하고 나머지 언론사 포털 사이트 등은 투표 마감 15분 뒤인 네네. 7시 45분부터 인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대선 때 우리가 출구조사를 봤는데 그 출구조사 보고 이렇게 결과 나올까? 이게 맞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네네네. 결국 그대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죠. 네, 방송하는 박빙이었음에도 출구조사. 불구하고. 네, 0.6%포인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어요. 네네. 거의 맞았죠. 정확도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유권자의 수는 똑같아요. 전국의 유권자 국민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은 한 명만 뽑아. 나라 전체에서. 네. 국회의원은 300명 뽑는데 비례대표들은 이제 지지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 뭐 260여 명 뽑아요.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7천 명이 넘어요. 그럼 이 지역도 굉장히 많고. 출구조사 맞습니까? 아마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아마 17개 광역단체장, 광역 중심으로. 그 교육감 중심으로 선거. 네.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주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과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서울처럼 서초구 한석을 빼고 나머지 구청장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네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세세하게 맞추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구의원 시의원도 함께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할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공표하기에는 워낙 많은 해당 지역구가 있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17개 중심으로 얘기할 것 같고 17개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0.7까지 맞췄는데 지금 정도면 당연히 또 맞추지 않을까 맞출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지방선거의 저 본연의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구청장 네. 우리 군수가 누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 네. 그럼 출구조사 얘기해 줍니까? 출구조사 때 구청장과 군수를 얘기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제 잘못보다는 방송사 잘못. 우리 시의회 의원이 누군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국밥집에 갔는데 네. 이 국밥집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종업원분들이 전화 통화를 막 하고 계신데 누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그 지역에 다 아는 사람이니까 네. 뭐 군의원 고향집에 네. 그 동네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역마다 현안이 있어요. 수건 사업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어디 좀 바꿔준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니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어떻게 한다더라
아니면 누가 돼야 이걸 된다더라. 이거는 지역 내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7곳에. 그중에 이재명 후보 또 윤영선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 네. 그리고 이제 분당갑에 안철수 후보와 김병완 후보가 맞붙는 그 지역 네. 두 지역은 오늘 출구조사 결과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것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궐선거 지역이나 이제 기초 지역도 좀 관심 지역들은 출구조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역에선 그렇죠. 여당 후보는 사촌이고 야당 후보는 교회 집사님인데 내 절친이야.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어려워요. 하고 제 주변에서 많이 해요. 네. 여당 야당 후보 다 친해. 그럼 네. 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얘기 안 하죠. 비밀이니까. 자, 여야 지도부가 지금 투표 독려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선거운동 안 되고 투표 독려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투표장으로 달려가 달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제 애절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투표 안 하고 놀러 가시면 3천만 원 버리시는 거가 되죠. 자, 네. 한번 두 분도 박 기자님 이 네. 투표의 중요성 한번 독려해 주시죠. 투표의 중요성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민의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그 민의를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건 바로 투표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투표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 투표를 꼭 해야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거를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고 네. 우리의 뜻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표 한 표 소중하다. 그러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저도 했습니다. 투표 꼭 해주십시오. 자, 우평론가님. 네. 왜 투표 오늘 안 하면 3천만 원 버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왜 3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유권자의 수가 총 4,291만여 명. 우리나라 통계청으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에서 200만 정도. 네, 거의 다네요. 네, 그 정도의 수준에서 네. 이제 만 18세가 넘어서 투표권을 가진 영유아 사람. 미성년자 빼고. 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4,291만 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 비율 그리고 해당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용지를 뽑아야 하는 금액 네네. 등을 이제 산출했을 때 네.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48만 원이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곱하면은 약 520조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네네. 것입니다. 사실 투표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당연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수건 사업도 있지만 사실 수건 사업보다 말씀하셨듯이 지역 일꾼은 네. 굉장히 치안이 두려운 곳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겠습니다도 공약이 됩니다. 예. 사실 그게 훨씬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랜드마크, 경기도의 랜드마크 각각 지역마다 큰 공약들이 나옵니다. 그런 랜드마크도 중요한데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걸어다니는 밤길에 가로등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하다못해 우체통에도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다 공약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공약지에 없다 하더라도 당선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민원입니다. 네.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 해당 구의원이 구청장과 협의를 하고 구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발의를 하고 4년 안에 그 정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소소한 것들이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죠. 그걸 네. 해결해 줘야 되는 곳이 중앙정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뭐 민원 내는 건 큰 이슈들이고 자잘한 우리 이제 체감되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결하니까 오늘의 투표가 4년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한 표의 가치를 4천만 원 이상 얘기 드렸는데 네. 연간 600조로만 쳐도 계속 이제 국가 정부 예산은 오르지만 늘어나니까. 그걸 5년 동안 합산한 것을 유권자 수로 나누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지금 어제 좀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이 바로 밀양의 산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완전 진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남성현 산림청장이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을 들어봤더니 오늘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이 48%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 25분에 산불이 발생했고 네. 한 24시간 지나갔는데 진화율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연기가 좀 자욱한 그런 상황이고 밀양강 주변으로 안개가 있어서 진화 여건이 좋지 않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산림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산불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을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네네. 오늘 해가 뜨자마자
동시에 헬기 41대를 동원해서 공중 진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공중 진화 더불어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서 지상에서도 진화를 하고 있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에 어떻게든 진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전 9시 반경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꼬박 24시간 하루를 넘었습니다. 넘기고 예. 있죠. 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빠른 진화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지금 산불 때문에 이제 이 투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산불이 진화돼야 되겠죠. 자, 지금 12시 35분 넘어서 이제 36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선거 현장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수도권 투표소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동 중계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곽지연 리포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곽지연 리포터 어디 계세요?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능실초등학교에 마련된 호매실동 제7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저희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 KBS 이동중계차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그래서 경기도 유권자분들 또 이곳 분위기가 어떤지 해서 부지런히 달려와 봤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현재 27도로 다소 더운 날씨예요. 그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서 이 유권자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능실초등학교 주변에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며느리의 또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대가족이 총출동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이분들 이 투표를 마치고 밖에서 표지판을 배경으로 해서 인증사진 찍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쳐드렸네요. 이 지난 3월 대선 때는 우리가 입구에서 투표 사무원이 한 분 한 분 발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제 바르고 또 비닐 장갑 끼고 투표소에 들어갔지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는 발열 체크하지 않고요. 또 비닐 장갑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바로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투표소 안에서는 꼭 마스크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는 턱까지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직은 좀 한가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젊은 유권자분도 보이고 또 유독 또 아이들과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유권자분도 계시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바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는요, 항상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 장소는 이 집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고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검색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하러 나오시기 전에는요,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투표소 안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젊은 유권자분이 그냥 가시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능실초등학교에 마련된 호매실동 제7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수원에 나가 있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네요. 젊은 유권자 한 분이 그냥 가시네요. 한산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네. 좀 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후에 좀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취자 문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3016님 평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최영일의 시사본부 알게 됐어요. 4년 만에 한 번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 나 투표해야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투표 또 주변에도 권해주세요. 너 투표했니? 투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 하셨다 그러면 시간 여유 있습니다. 오늘 꼭 투표하고 저녁에 만나요. 휴일이니까 투표하고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해요. 이런 약속들 잡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밀양 산불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요즘엔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제 김건희 여사 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라든가 지금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 관리단을 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
과거로 치면 영부인이 또 자주 기사에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두고 영부인이 출애해서야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영부인 내가 말 안 쓰지만 네. 대통령 배우자 네. 이 패션 관련해 가지고 네네. 기사들이 꽤 나왔죠. 계속 뭐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언급을 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의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네.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영부인이 출애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영부인을 영부인답게 보필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님 패션도 예산 사용 운남에 비난할 일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님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 외국 명품은 자유무역과 개방을 위해서 또 국내산 제품은 구산품 애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 금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패션을 두고 뭐 고가 제품을 구입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또 이게 사비냐 뭐 네. 이제 세금이냐 그런 그 상황에 대한 박지원 전 원장의 네네. 개인적인 비판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도 박 전 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영부인은 영부인의 임무가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영부인을 영부인답게 보필하라. 그렇게 네.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윤 대통령이 공약도 그렇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에요. 없죠. 예, 그래서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부속실만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보필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게 또 언급되고 불거진 이 이유가 사진 논란이죠, 사실은. 최근에. 네, 최근에 있었던.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 집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 사진 찍었는데 그걸 누가 찍었냐, 또 어떻게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된 거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네. 부속실 내에서 김 여사만을 담당하고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 업무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을 뭐 다시 부활할 거냐 하는 문제는 뭐 명칭의 문제고 사실은 그 전에도 부속실, 제2부속실은 폐지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관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담 부서가 생기느냐 마느냐 요 차이고. 네. 어제 사진 논란은 어제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공식적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공식 사진사가 찍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그게 또 이제 루트를 통해서 뭐 외부로 배포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어떤 폰으로 찍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팬카페에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자, 우평론가님. 그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이 있든 없든 이 영부인 어떤 이 배우자의 관리는 어떤 형태로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관의 임명권이 영부인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 주요한 행사에서 항상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시를 두어서 했던 이유가 이제 부속실이 존립 이유였는데 네.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속실을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부인도 영부인이 처음인지라 공식 행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네.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안내사항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장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불거졌었던 의류, 패션, 소품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저는 뭐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등장해도 네. 좀 이런 내용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드는 것이 전 정권이죠. 이제 문재인 정권. 동일한 보수 언론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2021년 6월 18일에는 우아하고 담백했다. 김정숙 여사의 남다른 패션 감각. 이게 긍정적인 기사죠. 네네. 바로 1년 뒤입니다. 2022년 4월 1일. 김정숙 여사 옷 대여료 80만 원. 부정적 기사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옷과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심각한 뭐 횡령을 했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옷과 관련해서 어떨 때는 칭찬, 임기 말로 가면은 비판.
임기 극초반 지금 허니문 기간에는 남다른 패션 화제, 서민적인 행보, 저렴한 가격, 완탄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나. 글쎄요. 행보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지금 오늘 저 오창석 평론가님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아까 들어오는데 그냥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저 이런 거 언급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언급 안 합니다. 데미지드 진이라고. 청취자 표현하죠. 여러분이 왜냐하면 아실 필요가 1도 없으니까. 예. 안 보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생각나는 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권양숙 여사하고 해외 순방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트램 내려오는데 이렇게 코트가 펄럭였어요. 그 안에 기운 자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미담이 됐어요. 영부인이 기운 코트, 오래된 코트를 입고 검소하게 해외를 다녀왔다. 근데 요즘엔 이제 브랜드와 가격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언론도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뭐 이제 지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뉴스죠. 영부인도 해외에 나가면 대통령과 함께 네. 나가게 되면 이 일종의 문화사절의 역할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 바로 BTS인데 백악관을 방문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 이게 이제 5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마지막 날에 BTS가 백악관에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 이 백악관 브리핑 룸을 찾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더 RM이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문제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일에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네.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다른 멤버들도 돌아가면서 이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음악이라는 것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다. 감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 백악관에 BTS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우선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백악관 뭐 최고 스타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브리핑룸에 사실 좌석이 회견장에 49석의 고정석이 있는데 네. 그 외에는 100명 가량의 기자들이 2배 이상. 통로에까지 서가지고 BTS를 지켜봤고 영상을 보니까 다들 휴대폰을 들고 BTS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을 벌이는 이거는 모습. 취재가 아니라 사심이네요. 사심도 네네네. 있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BTS 보고 사진 찍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취재하는 거겠죠. 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인 거죠. 네. 그리고 상시 출입 기자들 외에 일일 출입증을 끊고 온 기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 팬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남성 기자가 BTS가 기자회견에 나갈 때 BTS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고 BTS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이 내에서 기자들이 이랬고 네. 백악관 이 펜스 앞에 거긴 또 BTS 팬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BTS를 연호하면서 응원한 모습도 있었고 또 이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브 그 동시 접종자가 3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백악관 방문 자체가 백악관 내 외부도 그렇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래미 어워드에서의 멋진 퍼포먼스 이제 버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이 미국의 팝스타들 보면 여기는 또 라틴계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이제 동양인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인종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BTS가 이렇게 혐오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신 오평론가님 BTS가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면담의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신다면요.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BTS로부터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BTS의 성공이나 이런 행보들이 비단 BTS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 시장에서 본토에서 아시아의 아티스트에 대한 그 인식과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오늘은 BTS의 리더인 RM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멤버들은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역이 제공됐는데 방탄소년단의 이제 슈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된 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이전에도 정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백신 맞읍시다라고 하면서 아미들이 백시네이티드라고 해서 나는 이제 BTS와 함께 백신을 맞았다. 굉장히 큰 정치적 영향력도 네네.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정파가 아니라 국가와 또는 이제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아티스트, 우리가 문화예술인인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강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에 네. 내일 또 평가전 열리는데요. 손흥민 보유국에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의 또 칸에서의 쾌거, 네. 송강호 배우도 있고 네. 너무 뿌듯합니다. 문화예술만 생각을 하면. 자, 그런데 또 이게 안타까운 사회 소식도 있어요. 자, 오늘 한 백화점이 문을 닫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이 이 고용 문제에 직면하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네. 중구 중앙동에 위치해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인데요. 오늘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했어요. 잠정 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롯데가 이게 부산시청 부지와 수면 매립지에 지상 107층 규모의 타워동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건설 계획을 밝혀서 네. 그래서 건축 허가를 2000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지금 22년째 타워는 안 올라오고 네. 터파기만 하고 있다.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은 볼 수가 없다. 사실은. 네네네네. 그래서 이 영업 중단.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어떻게 보면은 타워가 지어질 테니까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내놓고 연장해 놓은 상황인데 그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는 좀 강경책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서 800여 개 점포 기약 없이 문을 닫게 되고 3,300명의 직원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는데 이게 대립으로 쭉 갈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가 좀 없어지는 적어지는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강대강대치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빨리 좀 네. 풀려서 무엇보다 이제 고용의 보장,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지방선거 투표일에 전해드리는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박정호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0941님 군산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분들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878님 운동하느라 투표 잊을 뻔했는데 최영의 시사본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투표장으로 갑니다. 제가 외신 기자보다 낫죠. 정신이 번쩍 드셨어요.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9036님 치열한 선거전이 끝나고 오늘 밤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모든 후보가 지금 바람하지 않는 그 노래 워너원의 나야 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 벌써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서 점점 차고 시원한 것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빙수나 얼음 또는 과자나 견과류 등을 씹는 것을 나타낼 때 아그작 씹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뭔가 딱딱한 것을 이로 꽉 깨물어서 부서뜨린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그작은 표준어가 아니고요. 아장아장이나 어기적을 뜻하는 일부 지역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어는 이와 형태가 비슷한 아기작과 어기적입니다. 아기작은 음식 따위를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어먹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고요. 그는 이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문어 다리를 아기작 씹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몸집으로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걷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기도 한데요. 아이는 엄마가 있는 쪽으로 아기작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작의 큰 말은 어기적입니다. 음식 따위를 입안에 가득 넣고 천천히 씹어먹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고 크게 움직이며 천천히 걷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성 모음을 쓰는 아기작은 작은 말, 또 음성 모음을 쓰는 어기적은 큰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꿀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경남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경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지금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 동해안, 일부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앞으로 건조특보는 점차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 강풍과 함께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을 전망이니까요. 불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경남 의령이 31.3도, 전북 고창 30.5도 등으로 남부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낮 동안 덥겠는데요. 밤에는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2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멋진 시그널 음악이 깔렸죠.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는요. 6.1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출연자 3분이 나와 계신데요. 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김준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 시작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대선 때 뵙고 뵙는 거죠? 네. 맞아요. 선거 때마다 불려오시는데 근데 그렇게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대선과 굉장히 바투게 있는 6.1 지방선거인데요. 자, 지방선거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세 분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교수님, 투표하고 오셨죠? 네, 지금 나와서 투표 막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투표 하시거든요. 예.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저는 항상 줄 서기를 싫어해서 사전 투표 안 하고 본 투표하는데요. 네. 뭐 한산한 모습이고 평온하게.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별하게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집 밖에 나와서 투표장까지 갈 만한 그런 동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윤 센터장님도 투표는 하셨을 거고. 네, 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어요? 오늘? 네, 사전 투표를 활용했고요. 네. 그 사전 투표가 우리가 이제 보조적 성격으로 이제 이해를 처음에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지금은 보조적 기능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냥 선거일이 3일로 나눠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다른 선거는 3분의 1 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제약되고 후보자들은 알릴 권리가 제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사전투표가 활성화됨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선거 제도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미래에 선거 투표일이 막 일주일 막 이러면 선거 전략 다 바뀔 거예요. 지금 D- 며칠 하는데 이미 다 찍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투표하셨죠? 네, 저도 지난주에 사전 투표 관외 투표로 한번 해봤고요. 다른 지역에서? 네. 다른 방송국 갔다가 방송국 옆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을 한번 방송하시다가 해봤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해외에 비해서 우리는 선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선거 운동 기간도 좀 늘리고 일상적인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제 중심이다, 이런 다른 건 다 규제 완화하자고 하면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는지 그것도 참 정치권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이유는 다 알죠. 이게 너무 규제가 완화되면요 현직들이 힘듭니다. 네, 의정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관 내에서의 야당이 계속 일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뭐 대통령 재직 중에도 계속 선거 운동하러 다니고 모금 운동하러 다니는데 전용기 타고 막 다니고 평소에는 친미 한미동맹 하면서 왜 선거법은 한미동맹이 안 되는지 한번 의문을 품어봤어요. 선거의 한미동맹 그리고 선거의 규제 완화 이거 지금 오늘 주장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치권에서 반영할지 지켜보고. 자, 날씨 얘기를 잠깐 드렸고, 또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셨는데, 윤 센터장님, 항상 선거일 당일에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주네 안 주네 논란이 많았어요. 요새 어떻습니까? 사실은 날씨와 투표율 얘기 많이 하는데 언론의 그냥 관행적인 얘기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얘기도 많이 되긴 하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리퍼블리칸 블루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에 관심도가 있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이제 연구들도 이루어져서 한국지리학회지에서는 2017년에 기후 요소와 투표율 간 관계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도 올라왔는데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이제 매우 낮은 것으로 이미 이제 확인이 되었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비가 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은 경우들, 동일 선거에서 사례도 이제 많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보다는 유권자들이 그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선거의 중요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투표에 대한 장벽이 상당히 이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사전 투표율은 어느 날씨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선거일의 날씨가 어땠다라고 얘기할 수가 사실은 며칠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한국의 굉장히 투표 환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날씨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만간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 경우엔 사실은 난 이번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등록을 해야 표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투표하기 참 좋은 환경인데 자, 아직 시간이 반나절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으로 안 가신 분들은 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자, 중앙선관위를 연결해서 현재 투표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고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선관위 상황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시간 투표 상황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 종합 상황실에서는 매시간 투표율이 집계돼 전국 지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조금 전 사전 투표가 합산된 투표율이 공개되면서 이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도 투표율 집계에 반영됐습니다. 조금 전 중앙선관위에서는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투표율은 38.3%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가 함께 집계됐는데도 투표율이 지난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에는 5.2%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전남 지역이 48.1%로 높고요. 광주가 28.7%로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 투표율을 보면 서울은 38.5%로 전체 투표율과 비슷하고 다른 수도권 경합지인 경기는 37.2%, 인천은 36.8%로 전체 투표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인 대전은 37.8%, 충남은 38.7%입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율 도입 이후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아 최종 투표율 추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후 1시 집계된 상황으로 보면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 못 미치고 있어 이 유권자들이 오후 시간 본투표에 좀 더 힘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본투표에 좀 많이 나와달라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대선이나 총선에 비하면 지방선거가 투표용지도 많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세요.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이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하는데요. 거주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내 투표소가 적혀 있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내 투표소 찾기로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지역구와 비례의원까지 모두 7명을 뽑습니다. 1차로는 3장의 투표용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에 대한 투표를 하고요. 2차로는 4장의 투표용지,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그리고 각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가 빠지는 세종시의 경우는 투표용지 4장을 한 번에, 그리고 제주도는 5장을 2번에 나눠서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구에선 최대 8장의 기표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의사항까지 다 나왔는데 개표 결과나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 개표 결과는 이번 투표 마감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에 투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자정이 돼서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등 접전 지역이 내일 새벽에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S 등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도 투표가 마감된 저녁 7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 개표는 투표함을 옮긴 뒤 저녁 8시 10분쯤으로 시작을 하고 오후 9시면 첫 투표함의 개표 결과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지역의 일꾼 4,132명이 선출이 되는데요. 현재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 투표소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신분증 지참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투표하러 가주십사 하는 동료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윤 센터장님,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오후 1시 기점으로 사전투표율이 합산이 됐잖아요. 네. 지금 지난 지방선거보다 낮다. 5% 이상 낮은 것 같은데 투표율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1시에 사전투표율과 합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동일한 선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데요. 네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시각 43.5%인데 지금은 38.3%니까 5.2%포인트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50% 중반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로 나왔다라고 이제 의미부여를 언론에서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계속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정당에서 보수정당 지지층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던 현상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와 사전투표율이 거의 그보다 약간 높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높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보는 사전투표를 해석하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50% 중반대를 넘기는 이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우선 상당히 이제 중도 유권자층이라든가 또 젊은 층들이 대거 좀 투표장에 불참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좀 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오후에 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게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유권자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게 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도 김준우 변호사님 또 김근식 교수님 한번 이 자리에서도요 그동안 갑론을 박이 아니다 열기 뜨겁다 아니다 관심 없다 막 많았는데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틀리실 수도 있고 최종 투표율 한번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그 사전투표율에 대한 건 우리 윤 센터장 말씀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그 사전투표가 이제는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투표일이 3일로 분산돼서 편의적으로 대세를 흐름을 타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오늘 이제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여서는 이번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일단은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의 투표율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불리로 따져보면 그 유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씻고 옷 입고 투표장까지 걸어가는 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품을 팔려면 상당한 정도의 내적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응징 투표적 성격이 강해요. 내가 반드시 내가 귀찮지만 옷을 입고 나가서 내가 투표장까지 가서 어느 정당 누군가를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성격이 강할 텐데 이번엔 좀 투표율이 낮아진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응징 투표 성격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과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아마 승패가 엇갈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중도층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문제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MB와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있습니다. 그때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폐색이 완연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투표장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결국은 여야 모두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갔느냐. 심리학적 분석 재밌었습니다. 응징 투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분노의 동력이 있어야 씻고 옷 입고 투표장 간다. 근데 요즘에 가까워서 슬리퍼 신고 운동복 입고도 가족 단위로 많이 가잖아요. 김준우 변호사님.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예측이야 60 전후 이렇게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특성이 어떤 곳은 말하자면 고를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무투표 당선도 지금 이번에 엄청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뜯어서 봐야 돼요. 군 단위에서는요. 선거 한번 나가러 가는 게 일이에요. 근데 또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제 봉고를 이렇게 한 대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네. 어떤 연관성이 선봉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형세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관해가지고 투표장이 너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농산호천 계시는 지역마다 차이가 시민분들에게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너무 말씀을 제중심으로 드리고요. 얘기를 드렸네요. 그다음 보세요. 지금 투표율 나오는데 전남 48%인데 광주가 28%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남의 무소속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구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네. 경북은 40대 초반이에요. 경북도 지금 현역 군수들이 컷오프 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가 많습니다. 예.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나오는 거죠. 경쟁이 아니면 뭐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광주도 지금 28, 대구 31.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의 문제, 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역구에서의 판세 이거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전남이 지금 엄청 높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전남 투표율은 전남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선거잖아요. 네네. 총선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평균의 함정도 있지만 지역마다 다 다르다. 네. 그럼 대구에서 호남에서 지금 투표를 많이 하는데 빨리 투표하자. 아무도 격앙할 일이 아닌 예.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뜯어봐야 되고 지금 다만 전체 인구가 절반이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 평균과 수도권은 거의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령 서천이 지금 제일 그러니까 박빙이 아니라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보령 출신 후보와 서천 출신 후보가 항상 또 격돌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소지역주의. 네네. 근데 보령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령 후보가 항상 좀 유리한데 참 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현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지 이걸 뭐 정권 심판 막 이런 걸로 한 다음에 가져와서 예. 뭐 이게 뭐 여권에 더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야권이 정신을 못 차렸고 이게 자칫 변강부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뭐 정도가 사실은 약간 이제 세대마다 다른 측면들은 이제 과거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선거를 가지고 투표 참여를 보게 되면 고령층일수록 이제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이고 사실은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치보다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좁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현상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이 투표를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투표하시는 이제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투표 탄력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일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투표율이 낮아져도 고령층의 투표율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고 네.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도의 변화폭이 컸던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의 투표 참여도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고령층에서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보수 정당에게는 뭐 지금 현재 이 투표율은 약간 이제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이제 진보 정당에게는 상당히 이제 오후에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되는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전북 동부 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무주진한 장수. 예. 이쪽은 젊은 층이 없고요. 늘 투표율이 한 80% 가까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짚어드려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뭐 투표율만 얘기하고 그다음 뭐 정권이 심판됐네, 뭐 밀어줬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게 단선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말씀들이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게 이제 당일날 얘기가 나오는 거 너무 중앙 정치 중심으로 판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 있다 김준우 변호사님 세대 특성도 있다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도 항상 이게 여야 진보 보수 이 진영 결집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한 60% 투표율을 기준으로 뭐 여에 유리하니 야에 불리하니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에요. 윤희용 센터장님 얘기를 해주신 김에 이게 모든 선거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니까 이번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야의 유불리의 좀 가름길이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60%로 보세요? 이게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투표율 높고 낮음이 이제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비중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았을
높을 경우에는 이제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이제 낮았을 때는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과거에는 철칙처럼 믿어져 왔었는데 이제 지지난 저 대선에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항상 맞는 답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명제가 완전히 깨지기 위해서는 그 역도 이제 방금 뭐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역도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정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이제 과거보다 비중은 약해졌지만 투표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것은 존재한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은 맞을 텐데요. 그럼 그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역대 이제 최근 지방선거에서 한 60%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보게 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정당이 민주당 계열이 이제 상당히 압승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인데 그럼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거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어쨌든 뭐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유리하는 흐름이 갈 텐데 이것이 이제 낮아지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50% 중반대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투표 참여도가 일관되는 보수적 상향의 고령층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비중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보수 정당이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60%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50% 이제 중반부터 60% 사이 그 정도에서 그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는 뭐 이제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유불리는 비교적 명쾌하게 확연하게 여전히 존재한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숫자로 선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스튜디오 안에 전광판 보고 있는데 울릉도는 70%를 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현상입니다. 지역 내에서의 산간 농산어촌에서는 되게 그게 높다는 거죠. 의령도 63%, 고흥 69.9%. 노인 인구가 많고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대로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거기는 항상 80%까지 가는 80%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짚으셨으니까 조금 이따 울릉도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뭐. 울릉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근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세대 얘기도 나오고 지역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별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요. 이었지만 2030 여성층이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힌다. 우리가 샤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 2030 여성층 변수가 될까요? 지난 대선 때는 그 2030 여성층들이 상당한 나중에 복병의 변수가 됐죠.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이제 젠더 갈등을 상당히 이슈화시켜서 투표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했던 이대녀들 그리고 2030 그 여성층들이 선거 막판에 대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몰렸다는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는 대선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각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복잡한 많은 사람들 뽑아야 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누구로 할 것이며 기초단체장을 누구로 할 것이며 지방의원을 누구로 할 것이며 뽑아야 되는데 2030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남으로 가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우리는 이대녀로 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자기 스스로의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세대 갈등에서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이 특정 정당의 표가 몰리는 이런 양상은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는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주변에 보고 제 지역에 보면 일단 이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이 누가 되고 구청장이 누가 되고 군수가 누가 되는데 젊은 층이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에 좋은 걸로 인해서 젊은 층이 되고 투표율이 대선 때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젊은 층의 성별 어떤 그 투표율 참여가 당락의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좀 이번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장기 과제로는 남겨뒀습니다만 선거용인지 정부적 판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갈등 이슈를 좀 줄였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의 존재감이 좀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좀 줄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 충청 민심처럼 2030 여성의 표심이 좀 안 잡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또 싸이하게 실천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날씨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윤희용 센터장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김구식 교수님은 날씨 좋으면 젊은 층은 안 간다. 자, 조금 전 김준호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그 뜨겁다는 울릉도 저희가 긴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울릉 초등학교 투표소에 나가 있는 박지은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KBS 울릉중계소 아나운서 박지은입니다. 울릉중계소. 야, 지금 어느 투표소에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울릉군 도동 울릉읍에 위치한 울릉읍 제1투표소 울릉초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야, 울릉초등학교 울릉도에. 네. 자, 투표소 분위기가 지금 좀 어때요? 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손 소독을 한 후에 투표를 하는 모습인데요. 울릉도는 인구는 적은데 또 사전 투표를 한 주민들이 많고 또 관광지인 만큼 점심시간에 생업에 종사하러 간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 투표소가 막 북적이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많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점심시간이 끝나가니까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한두 분씩 다시 투표소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날씨 좋고 관광업 종사자가 많으니까 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자, 인구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울릉도 유권자는 한 몇 명 정도고요? 투표소는 얼마나 마련돼 있습니까? 네, 울릉군의 유권자 수는 8,339명입니다. 인구 9,049명 중에서 92.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주민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유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총 7곳의 투표소가 있는데요. 울릉읍, 북면, 서면 이렇게 3개 읍면에 나눠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울릉군 투표율 지금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네, 오후 1시 기준 울릉군의 투표율은 70.4%입니다. 8,339명 중에서 5,867명이 투표를 한 건데요. 이 중 4,000명가량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울릉군의 사전투표율은 47.09%로 경상도에서 경북 군위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약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셨고 절반 가까이가 70%가 넘어요. 지금 우리 전국 투표율 60이 넘니 안 넘니 50% 중반 넘니 안 넘니 하는데 야, 그 개표도 울릉도 내에서 진행됩니까? 네, 울릉도는 섬인 만큼 투표용지를 육지로 바로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섬 내에서 개표를 하는데요. 저녁 7시 30분에 모든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용지를 보관 상자에 모아서 울릉읍 도동에 위치한 울릉군 학생체육관으로 옮겨서 개표를 합니다. 이 개표 시작 시각은 8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8천여 명 유권자라고 하셨으니까 결과도 빨리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박지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리가 시사본부에서 다룬 김에 다른 지역 유권자분들은 뭐 누구를 찍을 권리가 없지만 누가 당선되나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최소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7명이 최소 단위의 기초의회 그 규모입니다. 네. 근데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군이에요. 그러면 인구 단위 의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몇 명이 나오든 누군가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떨어지면 이해관계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농산호천 지역에 선거 열기가 너무 뜨거울까봐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래요? 기초의원 중에서 군만 시군은 안 그렇습니다. 군만 예비후보 등록일이 짧아요. 이게 너무 격렬하게 농산어촌 지역 공동체가 깨질까봐 그걸 염려한 탓인지 그런 이제 규제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예전에 입법 발의도 많이 됐었는데 이 지금 지방선거 6월 초에 하는데
이게 지금 농번기랑 겹쳐가지고 상당히 그 힘들다. 그리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운동원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농사수에서 또 그 계절적 수요로 계절적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이걸 찢어놔야 왜 이때냐. 그러니까 임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제 선거 시기는 뭐 3말 4초 정도로 정리하자. 이게 꾸준히 농사농촌 지역에 지역구로 가신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는데 여의도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왜냐면 옆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동네에서 2-3명 후보가 나왔는데 다 친해. 근데 누구 찍었는지 나중에 알려지면 싸움도 동네 싸움 나고 걱정입니다. 자, 윤 센터장님,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만 여론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깜깜이 기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론조사도 아예 실시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때는 그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발표하거나 가능하고요. 또 발표는 하지 않고 그 깜깜이 기간 동안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뭐 선거 당일에는 이제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대개 이제 전전날까지만.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이게 그 결과를 어떤 캠페인에 적용을 하는데 활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날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얘기만 못할 뿐이지.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윤희욱 센터장님 다 알고 있겠네요. 어제 오늘 지지율 판세. 이게 어떤 흐름들이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 투표에서 지금 20% 그러니까 오늘 본 투표에 지금 이 시각보다 사전 투표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이미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이란 것도 어떤 변화가 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받는 유권자들 자체가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이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마는 자잘하게 일부 지역별로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흐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지만 바로 지난 대선 때 이 정보 분석 총괄하는 상황 실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정당들은 어느 지역으로 유세 갈 거냐, 어디 집중할 거냐, 이게 다 물밑 여론조사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 당적인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줬을 때 이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판세가 나오면 사실 거기에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에 당 지도부가 전력을 다해서 투구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사실 초박비행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 경합 지역에서 이게 우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당 지도부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다 돌려보고 있고 국민의힘대로 또 내부 여론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판세에 따라서 조금 더 힘을 쏟으면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힘을 쏟으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지역에 막바지에 힘을 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뭐 투표 당일이고 저녁이면 출구조사 나오고 내일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윤 센터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9개 지역이 우세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단서가 붙었고요. 민주당은 4-5개만 이겨도 선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로 언론은 한 4개 정도를 경합 지역이다 뽑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경합 지역 어디입니까? 지금 양당이 이제 공익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는 곳이 이제 일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전이고요. 그래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정우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세종입니다. 세종에는 이제 민주당의 이춘희 후보, 국민의힘의 최민호 후보가 대결을 중인데 이 세종도 양 당이 이제 경합 지역으로 똑같이 분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곳은 또 같은 충청권의 충남인데요. 네. 여기는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경합을 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데 양쪽 정당 모두에서 이제 경합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 곳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의 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사실은 격돌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정말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누가 당선될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어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정당에서 이러한 이제 경합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막판에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캠페인들을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네 군데를 꼽으셨는데 경기는 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4분의 1. 근데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충청권이에요. 자, 김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관심을 두고 있는 초경합지 어디입니까? 꼽으신다면. 저는 지금 충남을 제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요? 앞으로 노리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 없어요? 네.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서쪽 지역이랑 그 동쪽에 이제 천안이랑 아산 네네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옅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예전에 뭐 지역별 차이가 되게 극심하고 구성 계속 변하고 있어서 뭐 사실 천안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천안 안에서도 나중에 중간에 거기 의원들끼리 잘 제가 봤을 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게리맨더링을 해서 이쪽 지역구는 뭐 국민의힘이 아주 유리하고 이쪽 지역구는 아주 민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뭐 구시가지 신시가지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뭐 일별에서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차이들이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되게 경합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겼던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역으로 이긴다면 불과 한 3개월 만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쪽이 제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세종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선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민주당이 이더라도 이상한 곳이 아닌데 바뀔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을 때 대전 충남 중에서 충남 쪽이 좀 더 붙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수치를 본 것 같아서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근식 교수님은 어디를 초경합지로 주목하고 계세요? 경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정말 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선거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구도하고 인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도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정권에 대한 견제론보다는 정권에 대한 안정론이 좀 대세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도상으로는 경기도도 해볼 만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 돼 있는데 대선에서는 살짝 모자랐지만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래서 일단은 구도면에서는 바람을 타서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인물론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의 비중감하고 이제 김은혜 후보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이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슈라고 하는 요인에서도 김은혜 의원의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악재.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건 구도기 때문에 정권 안정론이라는 국정 안정론이라는 바람이 타면서 인물의 좀 상대적 열세와 이슈의 좀 부정적 악재들을 얼마나 극복해 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이 저도 관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충남이 이 양승조 의원의 지역 기반이 천안 아산인데 사실은 천안 아산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이라는 지역적 토박이들이 사실 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위해서 또는 교통이 지금 KTX 발달하면서 천안 아산이 엄청난 신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 그대로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산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단연한 우세한 지역이죠. 사실 충남은. 그리고 이 김태모는 보령 서천 아닙니까? 그쪽은 인구수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천안 아산 쪽 한 100만 가까이가 놀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양승조 의원한테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이 경합으로 붙어서 그리고 지역적인 소지역주를 따지더라도 김태우 의원이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는데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읽는 데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충남은 두 분 다 꼽아주셨고 경기 관심 지역이다.
경기는 뭐 계속 관심 지역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훅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윤 차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불안한 게 계속 방송국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적고 계셔요. 출구조사 지금 받아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경기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어떤 변수가 좀 영향을 줬겠습니까? 경기도 선거에서 가장 이제 주목됐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원을 받았던 이제 김동연 후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광을 입고 있는 김은혜 후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여러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브랜드를 사실 장착하고 나온 가장 상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변인직을 맡았던 인수위에서 김은혜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 다른 정권 초반보다 다소간 낮게 형성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평가 이런 것들을 단숨에 극복하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주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거기서 승리한다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를 어쨌든 확보해냈다. 야당의 긍정적인 평가를 일정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목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는 맨 처음에 이제 강용석 이제 후보 무소속 후보가 쟁점이 되고 처음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잡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논란, 이것이 이제 청와대가 부인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지지세가 꺾이게 되면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탄력을 받고 그러면서 격차가 이제 사실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이제 부총리 시절에 뭐 측근에게 일감을 물어줬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공세들 상당히 강화되었고,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재산 신고가 16억 정도 누락됐다라고 하는 공세를 펴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당선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공세를 줌으로써 이제 어떤 견제표들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과는 여기는 정말로 나와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수 단일화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완주 상황이 됐고요. 2, 3일 전이면 그래서 누가 1위합니까? 여쭤보겠지만 오늘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출구조사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외에도 지금 보궐선거 7군데 있잖아요. 근데 또 가장 관심 지역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따돌리고 안정권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얘기냐? 아직 해볼 만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지금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응징 투표적 성향이 지방선거 전체를 보면은 각 지방마다 일꾼들을 뽑는 분산된 정치적 관심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천 계양을만큼은 응징 투표와 사수 투표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고,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고, 그러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 돼버렸고, 이재명을 사수할 것이냐, 이재명을 응징할 것이냐의 싸움인데, 저는 그 싸움이 인천 계양을에 지금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응징 투표적 성격이 사실은 사수 투표적 성격보다는 훨씬 더 투표율 동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인천 계양을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율에 많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계양을 자체 표심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응징 투표적인 성향이 대거 투표장에 몰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인천 계양을의 인천 계양을 자체의 특성으로서의 민주당의 유리한 정치 지형을 얼마큼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역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이제 까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싸움의 변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현재 시간 전국 투표율 평균이 4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궐선거 기준으로, 네, 보궐선거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인천 계양을의 이제 보궐선거니까 45.5%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평균보다 낮은 게 창원이랑 대구 수성구예요. 결론이 나 있는 선거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걸 지우고 보면 계양이 그렇게 높은 편도
뭐 중간 정도라고 그러니까 7개 중에 그 결과가 너무 명확 관할 보이는 죄송합니다만 네네. 보이는 2개를 빼고 나서 5개 중에는 또 중간이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개항을의 뜨거운 투표율을 김근식 교수님은 응징 투표 동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건데 김준우 변호사님 네. 개항을 변수 어떻게 동의하세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게임은 아니 정도로 이제 만들었다고는 봐요. 네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투표하러 갈 동인이 많아지는 거죠. 네. 여기 찍을까 여기 찍을까? 남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 있네. 남들은 뭐 보통 뭐 누구 찍어요? 관심 없어. 후보 누군지도 몰라. 구청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왔네? 뭐 이재명 후보 좋은데? 네. 이재명 후보 싫은데? 아, 예. 뭐 양가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좋든 싫든. 양쪽이 다 투표를 나오는 거는 저는 네. 이제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인천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섬 지역인 옹진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옹진은 빼면 나머지 지역구 중에서 개항이 얼마나 높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거 당일 오늘이고요. 이제 투표는 반나절 정도 남았습니다. 확진자 투표는 6시 반부터 7시 반 1시간이고요. 자, 선거 당일 마지막의 마지막 최종의 최종 변수가 뭐냐 궁금한데 세 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윤심 대 민심이다. 정권 안정 대 정권 견제다. 여러 가지 구도들을 얘기해 오셨는데 자, 여러 쟁점 중에 마지막 와보니까 결국 이게 핵심이었구나 하고 또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윤센 사장님은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뭘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정권 초반에 실시된 이제 선거라는 점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슈적으로는 어쨌든 최근 2, 3일 보게 되면 이제 김포공항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어쨌든 표심의 일정 부분은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유권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일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사실 좀 변화폭이 좀 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이 여부, 이것이 이제 정당의 유불리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표율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김근식 교수님은 저도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다.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보다 높느냐 낮느냐에 네네. 따라서 과연 이 어느 정당이 유리한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요. 그 투표율이 만약에 4년 전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 그 해석은 중도층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적극적 투표층이 어느 쪽에서 덜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4년 전보다 낮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윤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적극적 투표층이 덜 나온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 제가 정동영 후보 나왔을 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에 다소 불리한 투표율 저하의 현상이 있는 거고요. 중도층은 그럼 과연 사실 중도층이 사실은 스윙보터로서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중도층 그렇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또 그 무관심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 중에서도 무관심층은 투표장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도층이면서도 정치에 고관여를 하는 고관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면서 고관여층들이 어디를 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입니다만 바람이 국정 안정론에 있기 때문에 중도층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해봅니다. 새 정부 초기니까. 예. 자, 보통 2002년, 2006년 지방선거가 심판선거였고요.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선거, 14년 선거는 약간 비겼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지방선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완전 밀어줬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부터 대선에서 이기는 진영이 싹쓸이하지 않겠냐. 2008년 총선이나 이런 거에 데자뷰 아니겠냐. 아니면 2018년 지방선거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이제 여당이 14대 3으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이렇게 석권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승패가 될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계속 이 정권 심판론과 허니문론에 결박당한 경우에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좀 떨어져 있었던 10년, 14년 선거는 오히려 비겼는데 그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선거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더 멀리 가잖아요. 우리 지금 다 파국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32년에 대선 3월, 총선 4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난이 아닐 거예요. 32년이요? 네, 32년. 딱 10년 후에.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맨날 국회에서 얘기하는 뭐 개헌 얘기할 때 하여튼 조정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10년 들었습니다. 후에 이 프로가 계속 가고 있다면 요 인원 요대로 모여서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 그래도 야 선거 수다가 이렇게 재밌어? 하고 지금 듣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시간이 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포스트 6.1 지방선거 전국 뭐 내일 아침이면 다 결과 공개되고 한 가지 여쭤보죠. 이재명 후보 시나리오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총괄선대본부 위원장이라 전국 선거의 책임도 있겠지만 경기만 연기해 볼게요. 개항을 해서 이긴다. 경기지사도 이겼다. 이 경우 하나. 개항을 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경기가 졌다. 도지사가. 개항 지고 도지사가 이겼다. 둘 다 졌다. 그냥 이제 경우의 수로만 이렇게 보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전국 흐름으로 이어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김근식 교수님, 이재명 후보 선전 여부가 민주당 지도 체제와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전망.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개항을 지고 경기가 이기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 경기가 이기면 개항을도 이기긴 이길 겁니다. 네네. 제 생각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력한 시나리오라면 개항을 지고 경기도 지든가 네네. 아니면 개항을은 이기고 경기가 지든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는데 보시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단 개항을로 날라온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초기 선거 전략이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이다. 네, 거기서부터 아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민주당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개항을 해서 아슬아슬이라도 이기면 민주당 내에서 일단 현역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면 8월 달 전당대회는 아마 계속 고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개항을 해서 거의 초박 비용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고 경기를 내주면서 전국적인 선거를 책임져야 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패배를 그대로 감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8월 전당대회 만약에 나가겠다고 직진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혼란에 빠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당선되고도 어려운 또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김준우 변호사님은 이 시나리오 대비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사실은 2개 중에 하나. 사실은 이렇게 좀 명분이 좀 옹색한 출마였으면 인천시장까지 이겨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선 때도 경기지사뿐 아니라 인천시장까지 이겨야 된다. 대선 때도 이긴 지역이니까. 점점 돌을 얹고 계시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라도 지면 당대표 출마의 명분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네네. 김근식 교수님 말대로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도 별 전략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민주당도 별 전략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우리 대선 됐고요. 힘을 실어주세요. 뭐 이거가 유일한 전략이고.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원 없이 정부가 일하기 좀 도와주십시오. 이 그런 민주당 전략이고. 다수당 발목 잡습니다. 이러잖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좀 약간 갈짓자 행보를 하는 바람에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책임은 선관위원장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10대 7이었잖아요. 10대 7이었으면 대선 때 본인이 등판했으면 10대 7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뭐 좋은 분의 공천을 해와서 데리고 오든 뭘 하든.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물론 조금 약간 유리하니까 대선 된 쪽이 더 유리하니까 뭐 11대 6까지는 좀 지켜줘야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서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꼭 경기 그게 아니더라도 11대 6 미치다. 12대 오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6개 광역을 지켜야 민주당이 선방했다고 본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나리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명운을 하나 이제 축으로 놓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뭐 경기도라기보다는 전체 성적표, 그러니까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전하느냐 또는 참패하느냐, 만약에 또 뭐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전체 성적표와 본인의 생활 여부, 이제 이것의 경우의 수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고 당에 성적이 좋지 않고 본인만 살아왔을 때 이때는 만약에 격차가 아주 신승이다라고 한다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당의 다른 인사들의 어떤 견제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목소리도 클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입지가 상당히 생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일정 정도의 이제 격차를 내서 본인이라도 이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의 본연의 변화 쇄신. 그래서 어떤 이제 여권에 대해서 어쨌든 대항 세력으로서의 어떤 위상, 존재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에 과연 그것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의원이 돼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할 것인가, 효과가 더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박 논란들은 더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최악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개항을 해서도 지고 경기도 내주고 이런 최악의 결과를 받아 안아도 이재명 지사다운 것은 또 다른 책임을 다른데 그 몰아세우면서 당대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당권 도전할 것이다. 그래도 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거. 책임을 다른데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주장이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지켜보도록 하죠.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은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원내 입성에 성공한다면 이제 3선 중진 의원 된단 말이에요. 저 인터뷰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향후의 행보도 궁금한데 이건 지방선거 끝나고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윤희웅 오피니언센터 라이브 센터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6.1 지방선거 특집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요. 일라디오 단독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가 방송이 됩니다. 자,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오늘의 결과가 다 나오겠죠. 내일 그 시간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하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